비행기보다 빠른 기차?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미국과 중국이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던 기술,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입니다. 선로 전체를 우주 같은 진공으로 만들고 기차를 영하 269도로 식혀 띄워야 하는 지구의 우주환경 구현 기술이죠. 미국 기업들은 사업을 접었고 중국은 검증 안 된 허풍으로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강대국들이 말로만 미래를 논할 때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2009년부터 15년 동안 묵묵히 이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2020년 세계 최초 시속 1019km 실증 성공.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 명문대 교수는 오만한 제자들에게 일갈합니다. 리더는 입으로 떠드는 나라가 아니라 불가능을 증명한 한국이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역전의 과정.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헤이스팅스입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공과대학에서 교통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오늘 주제가 하이퍼튜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강의실 뒤편까지 빈자리가 없었고 복도에서도 몇몇 학생들이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치지 않았어요. 슬라이드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칠판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어들었죠.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칠판을 쓸 때는 대개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는 신호였으니까요. 분필 끝이 칠판에 닿는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두 단어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공기 마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죠. 누군가는 노트에 그 단어들을 옮겨 적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지길 기다렸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시속 1200km로 달리는 기차를 상상한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적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공기와 마찰이요. 평범한 속도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극한의 속도 앞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죠. 앞줄에 앉은 학생 하나가 손을 들려다 말고 다시 내렸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어갔어요. 시속 1200km라는 속도는 우리가 타는 일반 기차의 4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속도와 비슷하죠. 그 속도로 달리는 순간 기차 앞에 있는 공기는 더 이상 투명한 기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벽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압력과 저항을 만들어내는 장벽이 되는 겁니다. 기차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공기는 그걸 막아서려 하죠. 마치 물속에서 달리는 것처럼요.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기차 모양의 사각형 하나와 그 앞에 빽빽하게 그어진 화살표들이었어요. 화살표는 모두 기차를 향하고 있었죠. 공기 저항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판으로 쏠렸어요. 저는 화살표 몇 개를 더 진하게 덧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튜브는 공기를 없애버리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튜브 내부를 진공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터널 안에 공기를 빼내서 마치 우주 공간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공기 저항은 사라지고 기차는 아무런 방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간단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쯤 앉은 학생 하나가 질문을 던졌어요.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왜 어려운 건지 물었죠.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공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답했어요. 문제는 그 진공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수 킬로미터 길이의 터널에서 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않게 막는다는 건 거대한 잠수함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어요. 칠판에 적힌 마찰이라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공기를 없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죠.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생기는 마찰이 남아있으니까요. 일반 속도에서는 이 마찰이 기차를 안정적으로 달리게 하는 힘이지만 극한의 속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엄청난 속도로 부딪히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레일과 바퀴를 녹여버릴 수도 있다고요. 뒷줄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바퀴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그게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이퍼튜브는 바퀴 대신 기차를 공중에 띄우는 방식을 쓰는 거라고 설명했죠. 자기 부상 기술이에요. 기차 밑바닥과 레일 사이에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기차를 약 10mm 정도 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찰이 완전히 사라지죠.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기 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전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초전도라는 건 특정 물질을 극도로 낮은 온도로 냉각시켜서 전기 저항을 완전히 없애는 기술입니다. 그 온도가 얼마나 낮은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섭씨 영하 269도라고 답했습니다.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죠. 우주 공간보다도 더 차가운 환경을 지상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는 칠판에 적힌 두 단어를 다시 한번 짚으며 정리했습니다. 공기라는 벽을 없애기 위해 진공을 만들고 마찰이라는 적을 피하기 위해 기차를 띄워야 한다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만 시속 1200km라는 속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은 학생이 물었어요. 그런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나라가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죠. 그리고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술의 선도주자가 한국이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뒷줄에서는 대놓고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죠. 저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의 웅성거림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은 여러분이 믿는 것과 사실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말했죠. 누가 가장 크게 외쳤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해냈는지를 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칠판 한쪽에 새로운 질문을 적어 내려갔죠. 누가 선도주자인가? 그 질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나라인가? 끝까지 해낸 나라인가?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칠판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죠. 강의실 뒤편에서 웃음이 터져나온 직후 앞쪽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단이었어요. 미국 출신이고 항공우주공학을 복수 전공하는 학생이었죠. 제 수업을 들은 지 벌써 2학기째였고 질문할 때마다 날카로운 논리로 무장한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어요. 에단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이 설명하신 기술적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어요. 진공과 초전도,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 기술의 선도주자라는 가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죠.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에단에게 쏠렸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하라는 신호였죠. 에단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술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점을 짚기 시작했어요. 2013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가가 백서 형태로 이 개념을 공개했고 그때부터 전 세계가 이 불가능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죠. 에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이퍼튜브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그 철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강조했어요. 진공 튜브 안에서 캡슐이 총알처럼 날아가는 상상, 그 상상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세상에 던진 건 미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유사한 아이디어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걸 현실 가능한 공학 프로젝트로 만든 건 미국의 몫이었다고 주장했죠. 옆에 앉은 학생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은 그 반응을 확인하고는 더 힘을 실었어요. 아이디어를 낸다는 건 단순히 상상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에게 꿈꿀 이유를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죠. 미국이 그 백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강의실에서 하이퍼튜브를 논하고 있을 리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에단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건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기술의 역사에서 선도주자를 정의하는 기준은 명확하다고 주장했어요. 누가 판을 열었느냐는 거죠. 판이 열리지 않으면 경쟁도 없고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나라가 결국 리더가 되는 거라고 결론지었죠. 강의실 중간쯤에 앉은 다른 학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다고 아이디어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에단은 그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선도주자라는 건 기술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단의 논리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선도주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다른 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죠. 미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기술도 인터넷도 우주 개발도 모두 미국이 먼저 상상하고 실현했다고 말했어요. 뒷줄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아이디어만 내고 실제로 만들지 못해도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느냐고요. 에단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답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와 통찰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 혼자서 미래를 그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에단의 논리를 정리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은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나라가 곧 리더라는 거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에단은 주저없이 그렇다고 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칠판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에단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적었죠. 아이디어를 낸 나라가 선도주자다. 에단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에단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하이퍼튜브 개념을 공개한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대학들이 학생 경진 대회를 열었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났으며 각국 정부가 연구비를 쏟아붓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이 바로 미국의 그 백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확실히 에단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에단은 그 분위기를 읽고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판을 연 나라 없이는 이 기술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미국이 선도주자라고 말했죠. 저는 팔짱을 푼 채 에단을 바라봤습니다. 잘 정리된 논리라고 인정했어요. 아이디어의 가치를 강조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단은 어깨를 펴고 자리에 기댔어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다고 말했어요.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질문을 던졌죠. 그럼 아이디어를 낸 후에 실제로 그걸 완성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여전히 선도주자일 수 있느냐고요. 에단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의실도 다시 조용해졌어요. 에단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완성 여부와 선도 여부는 별개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다른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온 리웨이였습니다. 에단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듯 보였죠. 저는 리웨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했어요. 리웨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학원생이었고 제 수업에서는 늘 신중하게 발언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발언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리웨이는 에단의 논리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죠. 기술의 세계에서 진짜 승부는 아이디어를 넘어선 곳에서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은 리웨이가 어떤 논리를 펼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리웨이는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하이퍼튜브 같은 초대형 인프라 기술은 개인이나 기업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극저온 시스템을 유지하며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요구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건 결국 국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단이 반박하려 했지만 리웨이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리웨이는 중국이 어떻게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해왔는지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언급했어요.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고속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죠. 국가의 의지와 자본 동원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리웨이는 그 반응에 힘을 얻은 듯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하이퍼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어요. 실험실에서 프로토타입 하나 만드는 것과 실제 상용화 가능한 노선을 건설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후자는 국가 차원의 결단과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리웨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핵심을 짚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하이퍼튜브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국영철도 회사와 주요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였죠. 중국은 한번 시작한 프로젝트를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고요. 그게 바로 중국식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단이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유럽에서 온 마르코였어요. 독일 출신이었고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마르코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었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에단과 리웨이 모두 중요한 점을 짚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죠. 바로 표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마르코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기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철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각국이 제각각 다른 궤관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영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스페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철로를 깔았다고 말했죠. 그 결과 국경을 넘을 때마다 기차를 갈아타거나 화물을 옮겨 실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혼란을 정리했느냐고 물었어요. 유럽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제표준을 만들고 규격을 통일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한 건 유럽 국가들이었다고 강조했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표준이 없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어요. 마르코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미 하이퍼튜브 관련 기술 표준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안전성 검증 프로토콜, 진공 유지 기준, 초전도 시스템의 허용, 오차 범위 등을 세밀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을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코는 더 힘주어 말했어요. 아무리 빠른 기차를 만들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자국 내에서만 통하는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이 표준을 쥐고 있는 한 결국 모두가 유럽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죠. 저는 여전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세 나라의 학생들이 각자의 논리로 선도주자 자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한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처음 질문을 웃어넘기고 자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강의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토였어요. 평소에는 거의 발언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오늘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사토는 일어서지도 않고 큰 목소리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은 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앞선 학생들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자본도 필요하며 표준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토는 신칸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본이 세계 최초로 고속철도를 상용화한 게 언제였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1964년이라고 답했죠. 그로부터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한 번도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운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사토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하이퍼튜브는 시속 1200km로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기술이라고 상기시켰어요. 조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진공이 새거나 초전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면 탑승객 전원이 위험에 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철도 기술을 다뤄왔느냐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일본은 100년이 넘는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이 고스란히 신칸센에 녹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퍼튜브 역시 결국 철도의 연장선이라고 그 기본기 없이는 아무리 첨단 기술을 도입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죠.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사토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논리가 모두를 압도한 듯 했어요. 사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기차 기술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뒤집히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4명의 학생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각자가 자국이 선도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아이디어, 자본, 표준, 경험. 모두 설득력 있는 논리였죠. 하지만 단 한 명도 한국이 왜 선도주자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묘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자국의 우월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암묵적인 합의라도 이룬 듯 한국은 선도주자가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판을 바꿀 시간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칠판 앞에 서자 강의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집어들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4명의 학생이 각자 훌륭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미국의 에다는 아이디어의 가치를, 중국의 리웨이는 국가적 동원력을, 유럽의 마르코는 표준의 지배력을, 일본의 사토는 축적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필을 칠판에 댄 채 잠시 멈춰 있었어요. 학생들은 제가 무엇을 쓸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강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죠. 연필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천천히 세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눌러쓰며 충분한 간격을 두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완주였습니다.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만이 강의실을 채웠어요. 세 단어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모두가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에 그 단어들을 옮겨 적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저는 팔짱을 끼고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에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시작, 도전, 완주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첫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시작이요. 이건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 연구를 시작한다고 선언하는 것 모두 시작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논리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중요하다고 인정했어요. 시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시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작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죠.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도전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두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도전이라는 건 실제로 자원을 투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어요. 연구소를 세우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실험을 반복하는 모든 과정이 여기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웨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강조했던 국가적 동원력이 바로 2단계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도전 없이는 기술이 현실이 될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실험실에서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것이 실제 물리적 형태를 갖추려면 엄청난 도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이건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코가 질문했어요. 그럼 완주는 뭐냐고요? 저는 세 번째 단어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완주라는 건 처음 설정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답했어요. 말로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해냈다는 것,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증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서서히 제가 어디로 가려는지 눈치채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세 단어를 다시 한번 짚으며 정리했어요. 시작은 의지를 보여주고 도전은 능력을 보여주며 완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사토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가 선도주자라는 뜻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세 가지를 갖췄을 뿐 아니라 그걸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증명한 나라라고 덧붙였죠. 에단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미국도 세 가지를 모두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아이디어를 냈고 여러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으며 조만간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조만간이라는 게 언제냐고요? 에단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 중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건 완주했다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요? 에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죠. 리웨이가 끼어들었어요.
중국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리웨이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지라는 게 언제냐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리웨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국의 연구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인정했어요. 보안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검증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증받지 못한 결과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죠. 마르코가 나섰습니다. 유럽은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표준이 완성되면 그게 곧 기술의 방향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마르코를 향해 물었어요. 표준을 만드는 것과 그 표준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냐고요. 종이 위의 규칙이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과 같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마르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어요. 사토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를 바라봤어요. 일본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사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신칸센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하이퍼튜브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죠. 저는 다시 칠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세 단어 옆에 하나의 문장을 적었어요. 불가능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 나라.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저는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묻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조건들, 진공기술과 초전도 기술을 실제로 결합하고 그걸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세상에 보여준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시작만 한 게 아니라 완주까지 해낸 나라가 어디냐고 되물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다는 고개를 숙였고 리웨이는 팔짱을 꼈으며 마르코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사토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질문은 강의실에 그대로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답하기를 기대하며 시간을 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거나 노트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논리가 이 한 가지 질문 앞에서 멈춰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뭔가 보여줄 차례라는 걸 그들도 알았던 거죠. 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리웨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학원생이었고 제 수업에서는 늘 신중하게 발언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발언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리웨이는 에단의 논리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죠. 기술의 세계에서 진짜 승부는 아이디어를 넘어선 곳에서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은 리웨이가 어떤 논리를 펼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리웨이는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하이퍼튜브 같은 초대형 인프라 기술은 개인이나 기업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극저온 시스템을 유지하며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요구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건 결국 국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단이 반박하려 했지만 리웨이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리웨이는 중국이 어떻게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해왔는지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언급했어요.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고속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죠. 국가의 의지와 자본 동원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리웨이는 그 반응에 힘을 얻은 듯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하이퍼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어요. 실험실에서 프로토타입 하나 만드는 것과 실제 상용화 가능한 노선을 건설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후자는 국가 차원의 결단과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리웨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핵심을 짚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하이퍼튜브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국영철도 회사와 주요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였죠.
중국은 한번 시작한 프로젝트를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고요. 그게 바로 중국식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단이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유럽에서 온 마르코였어요. 독일 출신이었고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마르코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었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에단과 리웨이 모두 중요한 점을 짚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죠. 바로 표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마르코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기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철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각국이 제각각 다른 궤관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영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스페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철로를 깔았다고 말했죠. 그 결과 국경을 넘을 때마다 기차를 갈아타거나 화물을 옮겨 실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혼란을 정리했느냐고 물었어요. 유럽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제표준을 만들고 규격을 통일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한 건 유럽 국가들이었다고 강조했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표준이 없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어요. 마르코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미 하이퍼튜브 관련 기술 표준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안전성 검증 프로토콜, 진공 유지 기준, 초전도 시스템의 허용, 오차 범위 등을 세밀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을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코는 더 힘주어 말했어요. 아무리 빠른 기차를 만들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자국 내에서만 통하는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이 표준을 쥐고 있는 한 결국 모두가 유럽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죠. 저는 여전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세 나라의 학생들이 각자의 논리로 선도주자 자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한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처음 질문을 웃어넘기고 자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강의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토였어요. 평소에는 거의 발언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오늘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사토는 일어서지도 않고 큰 목소리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은 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앞선 학생들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자본도 필요하며 표준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토는 신칸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본이 세계 최초로 고속철도를 상용화한 게 언제였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1964년이라고 답했죠. 그로부터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한 번도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운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사토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하이퍼튜브는 시속 1200km로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기술이라고 상기시켰어요. 조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진공이 새거나 초전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면 탑승객 전원이 위험에 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철도 기술을 다뤄왔느냐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일본은 100년이 넘는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이 고스란히 신칸센에 녹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퍼튜브 역시 결국 철도의 연장선이라고 그 기본기 없이는 아무리 첨단 기술을 도입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죠.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사토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논리가 모두를 압도한 듯 했어요. 사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기차 기술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뒤집히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4명의 학생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각자가 자국이 선도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아이디어, 자본, 표준, 경험. 모두 설득력 있는 논리였죠. 하지만 단 한 명도 한국이 왜 선도주자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묘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자국의 우월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암묵적인 합의라도 이룬 듯 한국은 선도주자가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판을 바꿀 시간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칠판 앞에 서자 강의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집어들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4명의 학생이 각자 훌륭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미국의 에다는 아이디어의 가치를, 중국의 리웨이는 국가적 동원력을, 유럽의 마르코는 표준의 지배력을, 일본의 사토는 축적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필을 칠판에 댄 채 잠시 멈춰 있었어요. 학생들은 제가 무엇을 쓸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강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죠. 연필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천천히 세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눌러쓰며 충분한 간격을 두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완주였습니다.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만이 강의실을 채웠어요. 세 단어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모두가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에 그 단어들을 옮겨 적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저는 팔짱을 끼고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에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시작, 도전, 완주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첫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시작이요. 이건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 연구를 시작한다고 선언하는 것 모두 시작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논리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중요하다고 인정했어요. 시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시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작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죠.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도전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두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도전이라는 건 실제로 자원을 투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어요. 연구소를 세우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실험을 반복하는 모든 과정이 여기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웨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강조했던 국가적 동원력이 바로 2단계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도전 없이는 기술이 현실이 될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실험실에서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것이 실제 물리적 형태를 갖추려면 엄청난 도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이건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코가 질문했어요. 그럼 완주는 뭐냐고요? 저는 세 번째 단어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완주라는 건 처음 설정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답했어요. 말로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해냈다는 것,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증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서서히 제가 어디로 가려는지 눈치채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세 단어를 다시 한번 짚으며 정리했어요. 시작은 의지를 보여주고 도전은 능력을 보여주며 완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사토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가 선도주자라는 뜻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세 가지를 갖췄을 뿐 아니라 그걸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증명한 나라라고 덧붙였죠. 에단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미국도 세 가지를 모두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아이디어를 냈고 여러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으며 조만간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조만간이라는 게 언제냐고요? 에단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 중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건 완주했다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요. 에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죠. 리웨이가 끼어들었어요. 중국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리웨이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지라는 게 언제냐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리웨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국의 연구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인정했어요. 보안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검증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증받지 못한 결과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죠. 마르코가 나섰습니다.
유럽은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표준이 완성되면 그게 곧 기술의 방향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마르코를 향해 물었어요. 표준을 만드는 것과 그 표준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냐고요. 종이 위의 규칙이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과 같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마르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어요. 사토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를 바라봤어요. 일본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사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신칸센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하이퍼튜브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죠. 저는 다시 칠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세 단어 옆에 하나의 문장을 적었어요. 불가능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 나라.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저는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묻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조건들, 진공기술과 초전도 기술을 실제로 결합하고 그걸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세상에 보여준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시작만 한 게 아니라 완주까지 해낸 나라가 어디냐고 되물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다는 고개를 숙였고 리웨이는 팔짱을 꼈으며 마르코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사토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질문은 강의실에 그대로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답하기를 기대하며 시간을 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거나 노트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논리가 이 한 가지 질문 앞에서 멈춰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뭔가 보여줄 차례라는 걸 그들도 알았던 거죠. 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칠판에는 여전히 학생들이 주장했던 단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자본, 표준, 경험. 저는 그 단어들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단어 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죠. 리더. 저는 그 단어를 크게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오늘 여러분은 각자 리더가 무엇인지 정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다는 아이디어를 낸 나라가 리더라고 했고 리웨이는 자본을 가장 많이 투입한 나라가 리더라고 했으며 마르코는 표준을 쥔 나라가 리더라고 했고 사토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리더라고 했다고 정리했어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죠.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든 정의가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각자 나름의 논리가 있고 각자의 관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이디어 없이는 시작할 수 없고 자본 없이는 진행할 수 없으며 표준 없이는 확산될 수 없고 경험 없이는 안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죠. 에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에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아이디어의 가치는 분명 중요하다고 인정했어요.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후에 실제로 그걸 완성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여전히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에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죠. 누군가 달에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궤도에도 오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우주 탐사의 리더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에다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시선을 리웨이에게로 옮겼습니다. 리웨이는 제 눈빛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강조한 국가적 동원력과 자본의 힘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죠. 거대한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를 세상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리웨이는 잠시 침묵했죠. 저는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기술의 세계에서 검증받지 못한 성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결과를 냈어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다면 그건 그저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르코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르코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표준의 중요성도 이해한다고 인정했어요. 규칙이 없으면 혼란만 생기고
통일된 기준이 없으면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질문했습니다. 표준을 만드는 것과 그 표준에 맞는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고 물었어요. 마르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표준이 먼저 만들어지면 기술이 그 방향을 따라간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반대라고 말했어요. 실제로는 기술이 먼저 구현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표준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죠. 철도도 전기도 인터넷도 모두 누군가 먼저 만들고 작동시킨 후에야 표준이 정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표준은 완성된 기술을 정리하는 작업이지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상상하는 작업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마르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토를 바라봤어요. 사토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죠. 내가 말한 경험의 가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100년 가까운 철도 역사는 분명 엄청난 자산이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도전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사토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죠. 일본이 신칸센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하이퍼튜브로 방향을 전환하기 어렵다는 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 관성이라고 지적했어요. 사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강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으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리고 리더라는 단어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을 끝까지 검증한 나라. 학생들은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리더라는 건 가장 크게 외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선에 선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도 아니며 가장 오래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고 덧붙였죠.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끝까지 버틴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조용히 한 걸음씩 나아간 사람이고 화려한 발표 대신 묵묵히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며 결과로 증명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둘러봤죠. 에단, 리웨이, 마르코, 사토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한국을 비웃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연구, 2013년에 완공된 시설, 2020년에 성공한 실험,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상용화 계획까지 모두 보여줬다고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리더가 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단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어요. 에단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정한다고 자신이 틀렸다고 말했죠. 한국이 선도주자라는 걸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물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히 일했느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증명할 게 많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도 짧고 영토도 작으며 자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기술을 완성하는 데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에 나가서 홍보하는 대신 연구실에서 문제를 풀었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대신 정부와 함께 장기 계획을 세웠으며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대신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죠. 리웨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공개하느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죠. 검증받을 준비가 되었고 세상과 공유할 준비가 되었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코가 질문했어요. 그럼 앞으로 표준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죠.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사실상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작동하는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하이퍼튜브를 개발하려면 결국 한국의 기술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토가 조용히 말했어요. 결국 기술의 세계에서는 말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죠.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의 선두는 가장 크게 외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틴 나라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저는 칠판에 적힌 문장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갔죠.
책상에 도착한 저는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강의실 밖으로 캠퍼스가 보였고 그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제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봤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기술 성과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건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뀐다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시에서 이 대학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걸려서 왔느냐고 물었죠.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누군가는 40분이라고 답했고 누군가는 1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라고 말했어요. 하이퍼튜브가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20분 안에 주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모두 30분 이내가 된다고 덧붙였죠. 리웨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단거리 항공 노선은 대부분 사라질 거라고 말했죠. 공항까지 가는 시간, 보안 검색 시간, 탑승 대기 시간을 모두 합치면 비행기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퍼튜브는 도심 한가운데서 출발해서 도심 한가운데로 도착하고 보안 검색도 훨씬 간소하며 배차 간격도 짧다고 덧붙였어요. 마르코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존 철도 산업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천천히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술 혁신은 기존 산업을 위협한다고 말했죠.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마차 산업이 사라졌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필름 회사들이 무너졌듯이 하이퍼튜브도 기존 교통체계를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왔다고 강조했죠.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토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신칸센에 투자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진화라고 답했어요. 신칸센의 기술과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고 그걸 하이퍼튜브와 결합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한국도 KTX라는 고속철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튜브를 개발한다고 해서 KTX를 포기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죠. 두 시스템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할 것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장거리는 하이퍼튜브가, 중거리는 고속철도가, 단거리는 기존 철도가 담당하는 식으로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히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구조 자체가 바뀌는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도시는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성장했다고 말했죠.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교통이 막히고 환경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튜브가 상용화되면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고 덧붙였어요. 서울에서 일하면서 부산에 살 수 있게 되고 뉴욕에서 일하면서 보스턴에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20분이라면 굳이 비싼 도심에 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죠. 사람들은 더 넓고 저렴한 집을 찾아 지방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웨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중국 같은 나라에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일수록 혜택이 크다고 주장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특히 중국처럼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에서는 하이퍼튜브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기술을 누가 먼저 완성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한국이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선도국이 표준을 장악하고 그 표준을 따르는 나라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어요. 에단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조용히 꾸준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결국 이긴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확장했습니다. 물류혁명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만 빠르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화물도 빠르게 이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퍼튜브 화물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선식품을 전국 어디든 몇 시간 안에 배송할 수 있다고 말했죠. 마르코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물류창고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던 물류창고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배송 속도가 빨라지면 재고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고 중앙집중식 물류센터 하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도시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토가 환경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하이퍼튜브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전기로 구동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고 말했죠. 비행기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면 완전히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그린 미래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지금 세계는 한국에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답했어요. 세계는 한국에 두 가지를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어떻게 했느냐? 둘째, 함께 할 수 있느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죠.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진공 시스템을 안정화했는지, 초전도 자석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배우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지식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협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퍼튜브는 한 나라 안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설명했죠. 국경을 넘어 대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진짜 가치를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완성했지만 세계와 함께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칠판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미래를 상상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이미 실험한 나라.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는 미래를 말로 그리는 나라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작동시키고 검증받고 세상과 공유하는 나라라고 덧붙였죠.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칠판을 응시했으며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강의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질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학생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그들이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이었죠. 강의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등 뒤로 느껴지는 그 기묘한 정적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콧대 높던 학생들이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순간 말이죠. 아마 그들은 오늘 밤 쉽게 잠들지 못할 겁니다. 자신들이 믿어왔던 강대국의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아이디어를 낸 미국이 리더라고 혹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중국이 결국 승리할 거라고요. 표준을 쥔 유럽이나 전통의 일본이 앞서갈 거라는 말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공학의 세계, 이 냉혹한 증명의 세계에서는 단 하나의 진실만이 살아남습니다. 바로 누가 끝까지 해내는가입니다. 오늘 제가 칠판에 적은 코리아 2009라는 숫자를 보며 학생들이 보인 당혹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15년 전입니다. 하이퍼루프라는 멋진 이름조차 없던 시절, 세상이 금융위기로 휘청이고 일론 머스크조차 이 기술을 입에 올리기 4년 전이었죠. 그때 한국인들은 조용히 튜브 속에 진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하 269도의 극한 속에서 자석을 얼리고 있었죠. 남들이 그게 되겠느냐고 비웃을 때 그들은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깎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그들은 화려한 말 대신 무거운 데이터를 쌓아 올렸습니다. 결국 2020년 시속 1019km라는 숫자가 찍혔을 때 그것은 단순히 속도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뚝심이 거둔 거대한 승전보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에 묻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해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아이디어를 냈던 미국도 자본을 자랑하던 중국도 이제는 한국이 만든 실제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화려한 연설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등을 돌릴 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문제를 풀어낸 사람의 손끝에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는 미래를 상상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를 이미 실험하고 고통스럽게 증명해낸 나라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학생들에게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가 가진 위대한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크게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틴 나라가 결국 미래를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래는 명확하게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